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최근 그 중고 거래 앱 이 당근 땡땡에 올라온 한 상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 왈 일본에 가서 큰 돈 주고 사온 입체 액자인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한다면서 이걸 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팔겠다는 그 입체 액자 바로 이게 말이죠. 일본 무슨 공포 영화 주온에 나오는 막 그런 캐릭터 같은데 이거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좀 덜 무서우실 수 있는데 이거 꺼지면요. 심지어 이거 야광이랍니다. 밤에 불 끄면 이게 아직까지 이게 팔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진짜 보십시오. 대낮에 봐도 무섭다. 이거 팔렸을까 말이죠. 다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좀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떼인 돈을 받겠다면서 건장한 사내들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난입해 축의금 털어간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형 제약사 창업주의 2세였습니다. 자, 한 식당 주인이 손님의 지독한 이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환불해달라고 했던 거 새우튀김 하나였습니다. 자, 처제 때문에 아내한테서 외도 의심받은 50대 남성, 처제를 응징하러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갔죠.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자, 사건 반장 시작한 거 모르시고 지금 다른 채널 가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빨리 넘어오시죠. 자, 사건 반장 항상 재밌었지만 오늘은 진짜 더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유명 제약사의 2세인 채권자가 채무자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 축의금을 강탈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수호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은 언제나 이렇게 진짜 이 피드백이 우렁찹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화요일에 시청이 좀 잘 나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더 우렁차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인사가 우렁차다는 거. 네. 근데 아까 진짜 상암 뭐 번개 쳤다면서요, 상암동에. 천둥 소리 들렸어요. 근데 왜 비가 안 와요? 막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 지역마다 다른 곳은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예, 상암은 아주 막습니다. 오늘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요. 또 설레셨군요. 예, 왜 그런지는 알죠. 예. 왜 그래요? 집에서 이제 사건 반장 보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별로 재미지가 않았네요.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자, 오늘 인물 바로 시작해 보죠.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떼인 돈 축의금으로. 자, 이게 한 중년 여성이 떼인 돈을 받겠다면서 건장한 사내들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야, 이 기자 이거 진짜 약간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단 말이죠. 네, 이게 지난해 2월에 서울에 있는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객들이 오가는 결혼식장 로비에 정장을 입은 9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여성으로 보이는 한 분이 오고 그리고 다른 남성들도 이제 들어와서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의 딸, 그러니까 신부의 축의금 접수대 쪽으로 향하더니 순식간에 축의금 봉투를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제지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당시 친척은 이들 일행 중 한 명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다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축의금을 한 번 더 가져간 뒤에 저 일행들은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남성들을 대동해서 축의금을 가져간 사람은 이후에 국내 유명 제약회사 2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의금을 가져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2월쯤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채권자, 그러니까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의 2세, 그리고 채무자, 이 혼주. 도대체 이 두 사람 무슨 관계냐? 두 사람이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신부 측의 어머니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험 일을 하면서 7억 원 정도를 한 5년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갚지를 못했대요. 정확한 계약 조건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수의 돈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이자로만 억대의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갚지 못하니까 돈을 빌려준 쪽 제약회사 창업주의 2세가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결혼식장을 찾아갔는데요. 처음엔 채무를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그 갈등이 이제 돈을 가져가는 축의금을 빼앗아가는 사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말이죠. 뭐가 됐든 돈을 빌려갖고 그렇죠? 안 갚은 이 혼주, 좀 이해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요.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크다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역시 7억을 빌렸는데 일부는 변제를 했지만 일부를 변제하지 못했고요. 법원에서는 아마 변제 의사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를 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고요. 구속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혼주, 그러니까 채무자 고소를 했네요. 이 식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 거에 대해서. 네, 돈을 못 갚은 건 맞지만 그거는 별개 문제라고 하고 일단 결혼식장에 와서 저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이제 딸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번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남성, 이 창업주 2세와 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남성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세,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측이 주장한 내용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강제로 가져간 적 없다, 강탈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해서 돈을 가져간 것일 뿐이지 축의금을 빼앗은 적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부인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요. 제약회사 측은 일단 해당 인물이 2세는 맞지만 창업주의 2세는 맞지만 현재 회사에 있는 사람,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불법성 여부를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양측 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 되는 거는 이 부분은 따르게 보더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왔고 제3자를 이용해서 왔고 우리 법상으로는 좀 전에 언급이 됐었지만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일정 시간에는 갈 수가 없고요. 제3자로 다른 사람 이용해서도 할 수 없고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제한을 그러면은 위반한 겁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네. 채권 추심하러 무서운 아저씨들 막 어디 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일몰 이후에 돈 달라고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새벽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전화를 걸어서 계속 협박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것처럼 제3자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받는 방법도 절차와 적법적으로 받아라는 게 우리 법의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정한 채권 추심이라는 법률 위반, 또 공동으로 공갈을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공갈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이러는 건 좀 너무, 더군다나 이 페이스 오프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결혼식은 또 호텔에서 했다. 이 너무 좀 양심불량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전체 아마 빌렸는 돈이 한 4년에 걸쳐서 7억 정도 되고 그 사이에 한 3억 7천 정도를 이자의 명목으로 갚았다라고는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7억에 3억 7천이면 거의 한 50% 가까운 것을 이자로 갚는 것이고 그 이자 범위를 조금 낮추어 달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3억 7천이라는 이자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2년이 사실상 보통형에 대한 양형 기준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이 떨어졌다는 것은 또 이렇게 혼주 측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돈을 또 안 갚았다라는 측면도 보이는 거고 예. 또 그런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그 나름대로의 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저 축의금장,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색하거든요. 분명히 그게 합의가 되었다면 그 돈 다 받고 결혼식 끝마치고 나올 때 그 차 안에서 돈을 전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을 결혼하는데 제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오세요. 제 축의금 받을 때 여기서 받아가세요. 한 6명, 7명 데리고 와서 가세요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사돈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사건 기록을 좀 봤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경찰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돈을 빌려 가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근원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추심하는 방법 자체가 위법하면 우리는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하시고 거기서 채무 명의 얻으시고 그래서 강제 집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준비한 싱크가 있는데 이 채무자의 남편 분의 얘기를 잠깐 듣고 가서 얘기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을 만들 거니까 그냥 돈을 주고 보내자. 정말 상상 못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도 잘 안 나오는 장면이죠. 당연히 돈 못 갚았으니까 잘못했죠. 하지만 결혼식장에 와서 정말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리신 분들도 무고로 집사람을 형을 더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님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 사실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돈을 받는 것도 채권자가 받는 것도 절차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망신을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남편분 얘기한 것처럼 아마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채권자 역시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명을 좀 동원해서 했던 부분까지 조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봤더니 비슷한 경우를 좀 당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나는 못했는데 정말 후회가 된다. 내 돈 안 갚고 2억 들여서 의사한테 딸 시집 보낸 남편 친구 부부 생각하니까 숨이 가빠온다. 저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겁없는 10대입니다. 아, 또 10대 범죄군요. 네, 10대인데요. 10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여성인 척 유인합니다. 유인한 다음에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강도 사건이에요. 강도 사건의 범인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고요. 현금 26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처럼 말이죠. 정말 겁없는 10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인 척하면서 만남을 유도했다는 건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이 신고를 한 사람은 어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죠. 남성 피해자를 유인해서 폭행해서 기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현금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인근 마트로 뛰어가서 이제 강도범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당시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런 사건, 이런 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피해자가 정말 안 됐다, 뭐 이렇게 별로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이상한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건 뭐 빼박이니까요, 시쳇말로.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그건 뭐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이 10대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 범행 장소 근처에서 이 10대 강도 용의자죠.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안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좀 비슷하고 전화가 직접 옵니다.
제가 휴대전화 잃어버렸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경찰이 그럼 오시면 찾아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유인을 해서 왔을 때 경찰이 이 강도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하하, 이 몸집은 정말 뭐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정말 생각은 되게 단순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죠, 승 의원님, 이 10대 덩치 큰 10대 범행, 여성인 척 꿰어내서 돈 뜯어내고 폭행하고, 뭐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원래 피해자를 절대로 뭐 이렇게 좀 피해자를 절대로 제가 이렇게 험담하지는 않는데 저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는 분명히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는 거잖아요. 첫 번째. 현금이 26만 원 있었다는 것부터가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10대 만나서 무슨 그런 부귀영화 누리시겠다고 그런 장소에 나가시는지 일단 그거는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나갔는데 이 친구가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아마 공격을 해서 기절을 시켰는 거예요. 기절시켜가지고 돈을 빼앗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이 가해자, 피의자죠. 이 피의자의 지금 진술을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적절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나온 남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난 다음에 돈을 뺏는 거는 강도고 그 폭행을 통해서 기절했다면 강도상해 이건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볼 수는 없고 정말 순간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친구가 평생 굉장히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혀 10대들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삼님이 조건 만남하러 나간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든 저희가 자꾸 뭐 이 피해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네. 저희가 잠시 후에도 또 10대 관련 이 범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저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지금 요즘 애들 정말 무섭다 진짜. 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하고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 특히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촉법 소년, 14세 미만자들입니다. 이 저지르는 범죄 자체가 소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10대이기 때문에 봐주자고 하던 게 뭐 교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소년법의 취지이긴 한데 지금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강도도 있고요. 이것도 강도잖아요. 강도고 아니면 뭐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아니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여러 가지 흉폭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오늘 다뤄야 될 사건 중에 뭐 지적 장애 여성을 뭐 성폭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10대 뭐 촉법 소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범죄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 처벌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추가 질문. 그러면 이 26만 원 들고 나갔다가 10대 이 몸집 큰 학생한테 두들겨 맞고 돈 빼앗긴 이 40대 남성은 네. 뭐가 있을까요?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봐서 뭐 그런 어떤 심증 같은 건 있을 것 같긴 한데 증거도 좀 부족해 보이고 어떤 뭐 성매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증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처벌받기는 쉽지 않고 강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 의원님이 뭐 말씀 좀 하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냥 지금 법이 하나 저희들이 바꾸었는 법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루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면 이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성매매가 현장에서 기소가 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의 문제인 것이고 이게 정말 10대 청소년을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극한 감정을 안 내세우는데 절대로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루밍도 처벌하고 그런 어떤 채팅창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끌고 가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에 고통받던 음식점 점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대 범죄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 16일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평소에 이제 스마트폰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숙박업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왜 여기 우리 딸이 여기 있을까?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막상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딸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알몸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피해자, 이 지적장애를 가진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행을 당해서 얼굴 곳곳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니, 홍 기자, 그 모텔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될 당시에 완전히 옷이 벗겨진 채였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국민청원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완전히 멍들어 있었고 부어 있어서 매일 밤 그다음부터는 악몽에 시달렸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고 갈 것이 걱정된다. 반드시 엄벌해달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뭐 이쯤에서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험담한 것 같아서. 하하. 자, 이 가해자들 있잖아요. 가해 학생들. 정체가 뭐였어요? 일단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래입니다. 또래 이제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불과 이제 같은 또래의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행 현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5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래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하하, 이게 참 왜 그런 거래요? 왜? 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얘기한 동기 부분은 지금 이제 피해 여학생이죠.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믿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더 많은 어떤 동기라든지 관계 부분은 아마 경찰이 좀 더 확인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가해자 이 10대 중에 2명 정도는 아예 학교도 지금 다니지 않는다고 파악이 됐고 나머지 이제 3명 정도는 지금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제가 여쭤볼 게 한 2가지인데 먼저 10대 그 피해 학생을 빼면 5명, 그러니까 피해 학생까지 하면 6명이 우르르 모텔에 들어갔어요. 어? 도대체 그 애들을 받아준 모텔 업주는 뭡니까 도대체 정체가?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너 가봤지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무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대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청소년하고 상담해보면 전부 다 무인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자체 입구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모텔이라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신원을 확인하고 모텔에서 이렇게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말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예. 자, 승현님 그리고 네. 뭐 홍 기자가 앞서 이제 이 구체적인 이 10대들의 범행 또 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지만 알몸인 상태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저런 온갖 오물 같은 거를 다 퍼붓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분명 희죽희죽 웃어댔겠죠. 예. 자, 저는 말이죠. 이런 걸 전해드릴 때마다 애들이 뭐 잘 몰라서 그러겠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 저는 전혀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이 말씀도 드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분하실 것 같은데 폭행은 해봐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첫 번째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첫 번째 이런 행동을 처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행동들을
해보고 분명히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폭행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다음날 학교를 간다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말살했을 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희열도 분명히 알고 있는 아이들. 그럼요. 예, 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저는 이 사건이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바라보면 험담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사실상 굉장히 어떤 사리 판단이 조금 힘든 사람이 험담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험담을 했는 말로 이 피해자에게 평생 안고 가야 될 트라우마를 끼치는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이지만 엄벌해야 되고 지금 우리 그 법원 입장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이 공동 폭행, 공동 협박, 그다음에 공동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성착취물을 그 비디오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실형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혹하게 우리 법이 허용하는 아마 이게 소년이면 단기 10년, 장기 10년, 단기 5년까지 가능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 최고의 형벌을 좀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승희 의원님 말씀 조금만 더 붙이자면 최소한 말이죠.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 정서를 가진 애들이라면 자, 이 지적장애 자기 친구를 몸을 뒤집어 씌우고 그걸 때리고 알몸으로 뭐 그걸 또 촬영을 하면서 희죽희죽대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일단은 예?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뭐 험담은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또 가담한 사람은 왜 가담했는지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뭐 공동 폭행이라든지 공동상해, 또 카메라 촬영죄 뭐 등등이 지금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가 경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로는 가해자 중 한 명이 그 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각자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다 분리해서 신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알몸 촬영했던 부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까지 조금 이거는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의원님,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런 10대 범죄만 나왔다 하면은 이제 촉법, 이거 진짜 심지어 애들도 알아요. 나 촉법이어서 나 교도소 감옥 안 가요. 뭐 이런 말 대놓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옛날과 달리 이 휴대폰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3세 아이들이 범죄 저짓을 제일 먼저 하는 거 이 휴대폰 찾아보는 일이거든요. 내가 가면 처벌받아요? 이런 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촉법소년이라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까지 미안하고 그 경찰관에게 내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던 친구들이 하나 딱 찾아보면 그다음에 경찰관에 딱 얼굴 바뀌는 거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엄마한테 갈래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실제 사례죠? 예. 뭐 관계 없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표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촉법은 1960년대, 50년대에 거기서 만들어 놓은 촉법 소년이 지금의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이기 때문에 2020년 지금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촉법 소년의 나이가 민법과 비교한다면 1살 정도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할지 처벌 안 할지를 따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제발 생물학적 판단에서 그 범죄의 경중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새우튀김 갑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이미 보셔서 좀 알고 계실 텐데 새우튀김을 배달시킨 고객이 항의를 하면서 식당 점주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건인데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자, 분식집을 운영하는 점주가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통화 상대는 배달 앱 업체 측입니다. 지금 쓰러졌죠. 전화 통화 중에.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에 배송 문제가 처음 엮였습니다. 음식 배달을 주문했어요. 음식 배달 내용은 저 집이 분식집이었습니다. 김밥 가게여서 김밥
만두, 사이다, 그리고 새우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새우튀김이 개당 2,000원인데요. 3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G로 나오는 영수증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문을 했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새우튀김 3개를 주문했는데 그중에서 1개가 색깔이 이상하다. 그러므로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과정에서 그 식당 주인과 고객 간의 언쟁이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 이치 측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런 막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쪽에서 세상 뭐 그렇게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언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해당 고객은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점주가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불을 진짜 이 새우튀김 3개를 시켜서 2개는 먹고 하나는 색깔이 이상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 환불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죠. 받아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까지 전부 환불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먹은 두 개까지? 예, 그렇죠. 이제 전부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우선 그 댓글이나 평점을 남기잖아요. 주문한 다음에 그 평점에다가 우선 별 1개를 남겼습니다. 5개 만점인데 1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낮게 준 겁니다. 낮게 주고 길게 글을 썼습니다. 저기서 못 먹겠다. 사장님이랑 통화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음식이 나빴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요. 개념 상실한 주인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음식 전부 환불해달라고 또 다른 경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승현님,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차근차근 또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이런 블랙 컨슈머들 진짜 치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상하면 저는 환불 요청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를 갖추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환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별표를 하나 붙이면서 나이가 몇 개냐고 반말을 하더라고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블랙 컨슈머가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 상실한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별점 하나 붙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환불을 요청할 때 가게 같은 경우에서도 좀 녹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만들어서 사후에 좀 따졌을 때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막 화를 내고 계시는데, 자, 직접 항의는 거기서 스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개를 해줬던 배달 앱 업체를 통해서 이 진상 고객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네, 이제 업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업체 측에 아예 계속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업체 측은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업체 측은 이 업주에게 계속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중재를 하지 않고 이 고객이 이런 항의를 한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서 어떤 완충제나 중재 작용을 하지 않고 이런 걸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기 1시간 반 전에는 가게 화장실에서 울기까지 한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저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쓰러지게 됐던 겁니다. 자, 변호사님 쓰러지셨어요. 지금 통화 중에 흔들흔들 하시더니 이제 비틀비틀 하시더니 쓰러지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배달 앱 업체 행태도 참 가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달 직원이 쿠팡에서 전화 오니까 전화 받다가 쓰러졌다라고 하면 정말 쓰러진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보통인데요. 예.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 전달을 해드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화 못 받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전달만 부탁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깨어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조금 조심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게 대화가 기계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전달해라고 죽든지 말 상관없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장님이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지금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책임이 있는 게 배달 업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앱 업체. 그런 부분까지 약간은 아마 좀 서운하다. 인간적 배려심 부족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쓰러졌다라는 표현을 이 전화상으로 듣고 이 상담 직원은 그냥 뭐 몸져 누웠다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박 변호사님 표현대로 그냥 이게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통화하는 것 같단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제일 지금 보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답답했던 게 사실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고 중간에 사실 이게 리에종이잖아요. 연락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업주 그냥 사장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물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 말이 되게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조금 조심해 주세요. 깨어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추후에 조금 조심해 주세요. 결국 마지막에 비난하고 끊는 거잖아요. 이게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빨리 쾌차하세요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쓰러졌다 못 받는다 이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다음엔 조심해 라는 말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만 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결국엔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평소 지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전혀 진짜요?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 전화 받다가 쓰러지는 장면, 방금 전 보신 그 이후에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있다가 3주 뒤에 떠났습니다. 일단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너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고객도 항의하고 업체도 압박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프다고 유족 측은 전했고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 측에서 현재 점주가 사망한 사실을 보도 이후에 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쿠팡 측에서 해당 가게를 오늘 찾아갔는데 유가족이 일단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요. 일단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드리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족들의 주장 아무튼 압박이 심했다. 양쪽에서 압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견딜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비극이 벌어진 건 음식 배달의 이 업체들의 리뷰 또 뭐 별점 제도 이런 것들이 블랙 컨슈머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도 열었더라고요. 이 참여연대 담당자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허위 리뷰를 올려도 점주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배달앱에서 오가는 게 음식이잖아요. 네. 조리된 음식인데 네. 이거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다 보니까 막 5일 지나서도 막 환불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별점 리뷰 제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매장 평가 지표로 하고 있는 구조가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약간 양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논란이 커지니까 이 쿠팡 이츠 측에서도 뭐 입장을 내놨죠. 네,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일단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문제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했거든요. 먼저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갑질과 환불 요구 또 악의적인 리뷰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해결책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일단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점주를 보호하겠다. 상담사도 배치하겠다고 알렸는데요. 그 외에도 나중에 평가를 내린다면 이 평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블라인드 처리해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리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배달 업체들 이 배달 앱 업체 당연히 이 리뷰 이게 정말 엄청 구속력이 심합니다. 이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배달 앱 업체들도 마냥 이런 이 블랙 컨슈머들 진상 고객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쿠팡 이츠도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변호사님, 네. 이런 이 손님이 왕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점주라든지 식당 사장님들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잘 해줘가지고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저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하고요. 처벌도 가능하다는 사실. 또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미국에서 우버 타보셨나요? 타봤냐고요? 예. 미국을 가본 적이 가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요만큼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버 할 때 그러면 카카오 어떤 그 택시를 타면 저희들 별점 주잖아요. 그 사람 잘했다 못했다. 예. 그러면 그 택시 기사도 우리한테 별점을 주거든요. 아, 승객. 예, 승객에게. 그래서 승객이 블랙 컨슈머면 그거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상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네요. 이게 우리만 별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블랙 컨슈머한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별점 줘서 그 사람 배달하면 배달 안 받으면 되고 그게 이 중간에 있는 리에이송이 있으면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상호 간의 피드백이 없으면 원사이드는 저는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평가하면 나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 입장이 만들어졌을 때 상호 간의 정당한 어떤 별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건물 창문으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어진 그 피해 여성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20대 남녀가 한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만났는데 다른 일행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합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새벽 1시쯤 술자리가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두 사람, 다른 일행뿐만 아니라 두 사람 역시 만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 피해 여성이 술집에 있는 1층에서 그리고 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 20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 3층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일단 1차 피해가 있었고요. 이 범행은 3층 복도에서 여자 화장실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 여성이 빠져나가려다가 건물 베란다 7.5m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20대 남성 어떤 혐의로 재판에?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심신 상실 상태나 의사 능력이 없는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강간을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준강간죄가 강간을 저지르다가 상처나 상해를 입히면 준강간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는 뭐 지금 성립하는 데 큰 의문이 없는데 과연 이거하고 치상, 상해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성폭행을 해서 그 이후에 또 이 추락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 이런 인과관계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어떻게 각각 주장을 했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다 끝났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그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미 종료되고 난 다음에 피해 여성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창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의 판단은 성폭행 후에 성폭행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그 남자가 따라왔을 때 공포, 경악, 당황 등으로 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뭐 판단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 인정했습니다. 징역 6년 선고했어요. 준강간치상이 전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성폭행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을 거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견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이후로는 과도한 음주 상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현장에 있었는데 CCTV에 보면은 스킨십을 거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피해자가 어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이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당시에 창문 밖에 달아날 곳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피고인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네. 2심에서 충격적인 반전. 달리 판단합니다. 2심에서는 이 준강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성폭행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치상 부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다툼이 됐었는데 1심하고 달리 치상 부분을 무죄 선고를 합니다. 이유 자체가 뭐냐면 치상에 됐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폭행한 이후에 피고인이 성폭행한 이후에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지고 다칠 것이다 라고 예견이 불가능했다라는 게 항소심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수사 초기부터 계속 예견 못했다라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했었고요. 피해자가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체면 수사를 좀 했었는데 뭐 이게 증거 등이 100%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체면 수사 결과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해서 갔다라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피고인한테 이 상해 책임까지 물으기에는 예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전혀 지금 동의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심 재판부는 CCTV에 주목을 했다는데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일단 CCTV에 어떤 정황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은 CCTV가 이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여자 화장실로 데려간 뒤에 1분 30초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분 30초가 지났을 때 남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이 여성,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추락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범죄와 이 두 번째 밖으로 떨어진 것과 관계는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재판부는 만취한 여성이 의식이 일시적이거나 본능적이거나 일단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짧고 이 남성, 이 피고인이 이 여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에도 부족했다라고 이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성폭행 범죄는 유죄입니다. 3년형은 받습니다. 이 성폭행 범죄가 유죄가 됐는데 상해 부분, 치상 부분까지 유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통상 이 강간, 치상죄가 되려면 강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또 그 모습을 피고인인 이 성폭행범이 이해하거나 인지하거나 예견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중간 이 가정상 봤을 때는 중간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또 119, 112에 본인이 또 신고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고 지금 법원은 본 거고요. 증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견했을 만한 증거,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의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성이 이 여성한테 재차 성폭행을 가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어떤 시상의 증거가 있었다면 유죄가 됐을 것인데 그런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사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은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뭐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승 의원님도 좀 짧게 좀 이 판결에 2심 판결에 대한 뭐 생각 좀 정리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대검에서 이거 항소할지 안 할지, 상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대검의 지휘부에 있다면 첫 번째 이게 중간간인데 상고는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대검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판단 유탈이 있느냐를 이제 따지면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데 중간간 상황인데 이걸 최면 조사를 해서 그걸 알아낸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실 최면 조사라는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1분 30초 나왔다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CCTV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또 다른 친구의 남성이었다면 제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상고심에서 판단 유탈이라는 어떤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처제 때문에 무슨 판일까요? X판.
어떤 재판입니까? 형부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처제 때문에 집이 엉망이다. 이렇게 무슨 판이다.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 독판. 네, 독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말을 하고 흉기를 들고 처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사건인데요. 흉기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처제의 집으로 갑자기 가니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혔는데요. 전말은 한 달 전부터 좀 문제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제에게 형부가 여성 지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이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을 가지고 가다가 처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처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처제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아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내에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줘. 네, 그렇죠. 그런데 외도를 의심받게 돼요. 그러니까 처제가 말을 했겠구나라고 혼자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 통화를 하다가 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차를 몰고 인천까지 쫓아갔습니다. 아이고야. 흉기를 들고 갔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자기가 떳떳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니 처제의 입장에서는 처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고 소개시켜준 사람이면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한데 거기 과열 바구니 들고 딸랑딸랑 가는 모습을 처제한테 보였다? 예, 그럼 들켰다. 일단 처제한테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뭐 당연히 이거는 나의 그러니까 그 언니에게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건 명약 관화하잖아요. 처제가 그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처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일단 무릎 꿇고 빌어야죠. 잘못했는데. 근데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고 멀고를 떠나서 본인이 그게 아니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처제 집으로 간다는 거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맥락이 잘 읽히질 않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범죄 이 단계별로 좀 봤을 때는 모든 게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요. 범죄를 준비를 하고 실행에 행하고 결과가 발생하고 이 단계로 범죄가 행해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예비라고 하고요.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요. 실행을 했는데 결과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범죄를 예비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뭐 방화라든지 살인 같은 경우는 예비도 처벌을 합니다. 이 사건은 살인의 준비 행위 과정에서 지금 걸린 거거든요. 도구를 구입하거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건의 지금 쟁점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받았다. 그게 다 이 처제 때문이다 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세종에서 인천까지 차를 타고 갔다는 건데, 그럼 이 기자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 남자? 안 했습니다. 이 칼을 구입한 것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집에 칼이 낡아서 우연히 칼을 구입한 거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 예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해를 못했겠죠? 이해 안 되죠. 예. 칼을 뭐 함부로 구입하고 그러지 않고요. 만약 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살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을 하려면 뭐 주먹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면 흉기라든지 도구 구입이 필요합니다. 도구 구입이 가장 살인 예비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여기서 법원에서는 이 극도로 처제한테 분노를 보이고 있었고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흉기를 구입하는 과정이 살인 목적,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칼을 지금 특정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다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죄질이 좋지 않은 거는 이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해진 것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처제겠죠. 처제가 자신을 위협하려 했던 그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만약에 이 남자의 아내가 자기 여동생 이걸 신고를 우리 동생이 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않고 신고를 안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집행유예로
일단 자유의 몸인 거잖아요. 나중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마 집행유예를 하면 보호관찰이 붙었을 거예요. 보호관찰이 붙었을 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뒤에 있는 실행에 착수가 없고 예비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뭐 뒤에 있는 이야기 그냥 작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대요. 남자가 쫓겨나와서 바깥에서 진짜요? 쫓겨나와서 바깥에서 일용 노동직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가댁에 전화했는데 모든 사람이 전화를 받지를 않았대요. 아하. 그래가지고 약간의 좀 이렇게 자격지심은 조금 들었는 같은 모습은 보이는데, 그래도 칼을 사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4명이 숨진 순천 빗길 사고의 원인이 과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흘 전 새벽 순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4명이 숨지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를 낸 차가 빗길에서 과속을 하며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는 시속 50km의 제한 속도를 2배 가까이 초과해서 달렸고, 차에 타고 있던 6명 중 운전자만 안전띠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과속 주행에 의한 빗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장이고, 경찰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한두 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참석자를 늘려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손 씨 사건의 수사가 계속될지 아니면 마무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이렇게 되면 그냥 수사 종결 수순을 밟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의 뭐 추가 수사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말했다시피 원래 형사과장인데 경찰서장으로 격상을 하고 내부에 3명, 외부에 4명, 이 4명도 전문가를 모시고 아마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한 경험으로는 분명히 그 안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단지성이 이제 발휘가 되어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사 훈령에 보면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그다음에 적법하게 그 손정민 씨 아버님께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도 정말로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정말 설득력이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버님은 탄원서를 제출했네요. 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직접 올렸습니다. 탄원서의 내용,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라도 남겨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속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매달릴 수 없다. 다른 민생 수사를 위해서라도 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규칙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지중지에서 키웠던 아들이 사라졌고 며칠 만에 발견됐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평생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순천 빗길 사고, 대학생 4명이 숨졌던 큰 사고였죠. 하하, 결국 과속주행
맞습니다. 이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과속 주행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속 50km의 제한 속도였는데 2배 가까이 초과해서 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차량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운전자 A씨만 안전띠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음주 측정도 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17%라서 음주운전 그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음주운전 기준치가 0.03%라서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했지만 일단 과속주행에 의한 빗길 사고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나흘 전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홀로 남아있는 종업원이 보이는데요. 마치 벽처럼 생긴 문을 열자 숨어있던 방이 나오고 그제야 손님들과 외국인 종업원들이 보입니다. 화장실 천장을 통해 도망가려던 종업원도 적발됐는데요.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잠근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붙잡힌 업주는 단속반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업주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단속반은 단속을 피해 숨은 손님 19명과 외국인 종업원 15명 등 34명을 적발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신상이 공개된 사람 중 한 남성이 2019년 사이트에 자신이 20여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는데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 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해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는 앞으로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 공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지만 인터넷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1심에선 무죄였는데 이게 또 뒤집어졌네요. 1심에서는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 양육비 지급도 필요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 검찰에서 예비적으로 뭘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이 추가로 진실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추가를 했습니다. 진실된 것이라도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 원을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배드파더 이거 신상 공개 찬성한다. 배드페어런츠 찬성한다. 이게 왜 나쁜 사람 나쁘다고 한 건데 왜 유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믿거니 하고 또 BJR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배째라. 네. 사실 이게 배드 페어런츠 쪽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이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시행하려고 하는 게 무동의 적시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즉 어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명의이전을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소액재산을 처분해서 결국 집행재산을 없애는데 그걸 확인할 때 동의 없더라도 적시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감치명령 재판을 3개월인데 30일로 줄이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여기서 바로 명단 공개합니다. 국가가. 명단 공개되도록 만들었고 운전면허 정지하도록 만들었고 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만들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었고 감치명령 갈 때
주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가짜로. 그래서 그 주소 이전을 했는 것도 위장 전입 사실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배드 페어렌츠에서 이야기하는 명단 공개보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어떤 체계가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육비 안 주고는 못 빼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유튜브 한 5,300여 분까지 지금 들어오셨다가 조금 지금은 빠졌는데 말이죠. 계속 더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몰래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야, 진짜 저 세상에 지붕 천장에 숨는 와, 나 진짜 그럴 줄은 몰랐네, 진짜. 네, 단속 영상에서도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긴 했는데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 저항했습니다. 이 단속을 나가니까 막 소화기도 그대로 막 뿌리고 맥주병도 저 보세요, 저거. 저런 식으로. 야, 보이세요? 진짜 네, 어떻게 원안에? 저럴 생각을 하지? 저런 식으로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용객 19명,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이 적발됐는데 일단 유흥주점 업주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화기 뿌리고 맥주병도 깨뜨리고 했는데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혹시 소화기 뿌리는 장면도 있나요? 아, 그거는 없다고 하는군요. 자, 그 변호사님, 네. 저 정도 하면 말이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뭐 소화기 뿌렸다가 막 다치게 된다면 아니, 그 혹시 그 특수공무 방해죄가 될 수. 천장에 숨은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예. 뭐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어때? 저 그 아저씨의 그 향배가 참 궁금합니다. 네, 예. 어차피 잡혔을 거고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공무집행 방해.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작이자 미래. 50여 년 역사의 장기 배양 기술부터 장내 생존율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는 HY. 호텔스닷컴에서 원하는 대로 여행을 즐겨보세요. 비치 리조트에서 낮잠을 자거나 빌라에서 요가를 하거나 하이킹을 가거나 다 여행이니까 호텔스닷컴 아무래도 좋은 여행.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사반 가족 김혜경님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이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으시대요.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자, 태닝샵 홀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건반장, 어제 사건반장이 저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혜경님이 손님들 몸에 선크림 발라주시면서 사건반장에서 언급했던 사건들을 막 얘기하고 그러신대요. 손님들하고. 아마 뭐 나쁜 놈, 죽일 놈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어쨌든 정말 칭찬합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3시만 되면 딱 저렇게 홀에서 틀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태닝샵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산 서면역 2호선 8번 출구 쪽에 있는 가게입니다. 예. 우리 또 가셔가지고 저도 사반 가족입니다 하면 DC까지 해주신다고. 예. 아무튼 그 근처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바짝 태울 일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첫 번째 현장은 중국입니다. 이 불나네요. 네, 중국의 한 주택가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4층 집 발코니에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 잡힐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2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잠시 후 지금 이제 저기 2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잠시 후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보이세요? 난간을 저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와. 아이를 구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난간에 발을 디디고 맨손으로 건물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남성입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맨손이네요? 맨손이에요.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그냥 오르는 건데 마치 스파이더맨인 것처럼 막 건물 외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3층에 도착해서 두 다리를 힘겹게 버티면서 4층을 향해서 손을 뻗었고요. 이를 본 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아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남성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고
결국 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직 소방차가 안 왔나 봐요. 네, 저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저 할머니도 다행히 이후에 이제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안전하게 아이고. 구조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목격자 인터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靠着那个窗户顺道爬上去，然后用一只手把那个小孩接下来。后面应该是那个小区里面的物管，上面这个绳子抛下来，老奶奶她自己爬出来窗户外面，她就记下来把她拉下去。我觉得那个挺伟大的嘛。 그러면은 다친 사람은 없는 거군요. 네,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 영웅, 이 스파이더맨을 닮은 저 영웅, 자칫하면 본인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서 이제 발이 미끄러지거나 손을 놓치기만 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이 그리고 할머니를 구하겠다는 저 용기로 저렇게까지 올라간 남성에게 이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국에서도 뭐 상이라도 주겠죠. 뭐 주겠죠.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 보죠. 이것도 불안한데요. 네, 쇼핑몰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이 서로에게 이제 달려들 듯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백인 가족 중 저 여성이 뭔가 손에 들고 있어요. 설마? 네, 총입니다. 오. 총을 저렇게 들고 있어요. 네, 총을 꺼내 들고 저렇게 겨누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을 본 이 흑인 가족이 잔뜩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보안 요원들이 진정하라며 제지를 하는데도 백인 여성은 저 총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총일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총입니다. 근데 저 총이 등장해갖고 이제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보안 요원도 놀라고 그랬는데도 잠깐만, 저 지금 지나가는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네, 지나가던 이제 고객인데 네. 저런 대치 정말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 심각한 상황인데 뭐 남자 분위기를 보고 17년대요? 이제 실제로 뭐 사용을 안 할 거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계속 총을 겨누면서 지금 떨어지는데도 총을 겨누면서 계속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저 총은 그래도 장전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겨누고 있었지만 바로 이제 모르죠, 보는 사람은. 예, 뭐 당시는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움직여도 바로 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만류하지 않았으면 더 큰 싸움 그리고 혹시나 모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총까지 겨눈 거예요? 네, 저 두 가족이 저 때 처음 저런 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딸들끼리 막 공공장소에서 싸운 일도 있었다라고 해서 평소에도 이런 갈등 관계가 깊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 총을 겨눈 여성은 딸이 자신의 딸을 저 사람들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 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총까지 꺼내들 수 있는지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로서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까 그 검은 모자 쓰고 지나간 아저씨. 야, 진짜 무슨 강심장이지 진짜. 진짜 총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갑자기 저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저기 아저씨 다가와가지고 차분하게 분명히 봤어요. 총이 봤죠. 총 있는 걸 근데 봤어. 근데 옆으로 슬쩍 슬쩍 해갖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거기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총기 사고를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총기가 있어도 사고가 없으니까 장난감 이력 그냥 이련이 지나갈 수 하겠죠. 있는데 저 몰에서 저 총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드들이 저 총 뺏지도 않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자, 다음 현장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지금 뭐 하고 있죠? 남성이 주방 싱크대 옆에 서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죠. 뭔가 긴장한 듯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실까요? 뭔가 지금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싱크대를 바라보다가 순간 뛰어듭니다. 지금 뭐 하는 잠수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까 혼자만의 올림픽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잠수를 하는 모습이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잠수하는 모습, 거품을 내면서 물이 쫙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왜 저러는 것일지 물속에 있다가 웃으면서 영상 찍히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오는데요. 싱크대 다이빙을 저렇게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팔로 두 다리를 이렇게 감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자세를 꼭 해봐야겠다라고 크게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다 이구동성으로 미쳤구만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전날이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그 뭐 알바 사장님한테 그 업주 사장님한테 그럼 뭐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허락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념 영상을 남기려는 것인지 확 뿌리고 가는 건가? 네, 새벽 4시에 저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교대 새벽 근무를 4시에. 마치고 모든 영업을 마친 다음에 저렇게 들어가서 세제를 풀어놓고 얼음도 넣어놓은 다음에 잠수했습니다. 곧바로 뛰어들었어요. 아, 이거 왠지 아무리 봐도 이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청소는 했다고 해요. 청소는 다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마지막이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을 들을지 좀 걱정되었는데 저런 장난을 물론 저 영상에서 하긴 했지만 막 따라하시면 안 될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업주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거. 썩 좋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 진짜 좋은 관계였으면 저러고 작별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놀랍네요. 뭐 저카노. 놀라웠어요. 제가 다치면 뭐 하려고. 예. 암만 대구에서는 관계-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대구고 뭐고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암만 관계가 안 좋아도. 저러다가 잘못 하잖아요. 골절상 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계속 그 모습을 허리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프장으로 가보시죠. 아, 이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US 오픈 골프 대회가 한창인데요. 한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 벗고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옷은 입고 있어요. 망토를 걸치고 있고 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옵니다. 골프장 중앙으로 손에는 골프채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지춤에서 골프공을 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합니다. 휘둘러요. 골프채를 휘둘러서 멋진 스윙을 보여주는데요. 참가자는 분명 아닙니다. 폼은 갑자기 괜찮은데요? 난입했습니다. 왜 저러는 것일지. 예, 곧이어서 저렇게 춤도 추고 있어요. 지금 묘한 춤을 추는데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렇게 춤을 추면서 마구 골프채를 들고 스윙을 날리면서 또 다른 골프공을 계속해서 맞춥니다.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지금 뛰어가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잡힐 듯 말 듯 달아나는데요. 골프장 한복판에 마구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안 요원이 그런데 쫓아가는데 포기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이번엔 카트를 몰고 다가와서 오. 붙잡습니다. 결국엔 잡혀요. 그렇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리는 없는데요. 저 남성의 정체가 예. 유튜버였습니다. 아이, 구독자가 240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JTBC 뉴스 채널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또, 굳이 예, 그런 예. 걸 또 비교를 아, 해요. 또. 그러니까 예 아무튼 알려진 바 없는 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뉴스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방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골프대회 생방송이었다면 그 스포츠 채널이 완전히 사건반장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야, 이제 그 일부 진짜 관종 유튜버들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만요. 전 세계적으로 저런 사람 참 많습니다. 사건반장에서 매번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오, 코끼리. 코끼리 맞습니다. 근데 얼굴을 저렇게 빼꼼 내밀고 있죠. 야생 코끼리인데 가정집 벽을 뚫고 저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를 뻗어서 주방 이곳저곳 뒤적이면서 비닐봉지 한 장을 입에다 가져다 먹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거를 처음 목격한 건 집주인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갑자기 우광쾅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예. 부엌 갔더니 저거예요.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코끼리가 내 집 벽을 부수고 네. 벽 뚫고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서랍도 뒤지고 요리도구도 뒤지고 이래 밤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왜 저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코끼리 유명하대요. 이름도 있는데 분추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코끼리인데 이 동네를 자주 찾는 코끼리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먹이를 찾아 자신의 집 주변에 막 오간 그런 코끼리라서 낯이 익다고 하는데 전날 밤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벽을 뚫고 들어와서 먹을 걸 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코끼리들이 마을까지 내려오게 됐고 음식 냄새를 맡은 코끼리들이 이제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잦아졌다라고 합니다. 코끼리 때문에 저렇게 지금 저렇게 부서진 게 다 보이는데 아이고야. 저런 일이 잦아지니까 현지 당국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주인공 누구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이거 약간 보디캠인가요? 네, 이 뭔가 범죄 현장 같기도 한데 지금 살짝 뭔가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였어요? 보셨어요? 오, 도마뱀. 도마뱀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왜요? 저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화장실에 왕도마뱀이 나타났는데 이날 집주인이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어서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지 보려고 갔다가 저렇게 발견한 거예요. 놀라고 신기해서 이제 영상을 저렇게 남겼습니다. 아니, 제가 이 동남아 예전에 필리핀 갔었을 때 거기 진짜 도마뱀 작은 것 좀 조그마한 거 있죠. 근데 저렇게 큰 거는 저건 얘기가 다른데 이거. 보통 이제 저 왕도마뱀이 물이 있는 이 운하나 연못에 산다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화장실 천장이 부서져서 본 거니까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나 봐요. 그 불법 단속 그 숨어있던 그 자리. 딱 그런 것처럼.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벽 뚫고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제 야, 또 한국엔 천장에서. 사람, 태국엔 도마뱀.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들이 이제 장갑을 끼고 두 손으로 저렇게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 놀란 왕도마뱀을 진정시켜서 이 자루 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왕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실제로 사람을 물기도 하고 이 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많아서 만약에 물리면은 크게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외국에 나가셔서 저런 걸 보시면은 그냥 바로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입장하시면 사반 가족회의 전용 창이 떠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보이신다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를 칙칙칙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개편 이후에 좀 불편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진짜 대박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자, 어쨌든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